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강경책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군사 옵션을 포함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 북미 간 강경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틀 연속 전화 통화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전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는 북한의 행동은 위협적이고 안정을 깨는 행동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앞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옵션은 물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전방위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9일을 전후로 ICBM급 미사일 도발이나 6차 핵실험 등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한반도의 핵심 전략 자산을 전개하며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하와이 일대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유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전면 거부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북 협상론의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외교적 해법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가진 카드가 사실상 제한적이 아니냐는 기류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혜아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매티스 장관의 언급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불과 몇 시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언급입니다. 북한의 폭주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미온적 태도 등 한계도 분명한 만큼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 꺼낼 수 있는 압박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북한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선택은 사실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 물밑대화 창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 북한 핵과 비롯한 문제로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과거의 한미 동맹 관계의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이 수용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안팎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혜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중국은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학자들은 일제히 북미 양국이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미지인 환구시보는 새로운 대북 제재는 한미일의 여론을 달랠 뿐 북한에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압박과 제재 강화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이들의 이런 요구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이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통화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25분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극한의 압력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과 석유 제품 수출 제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엔 없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날 F-15 전투기 4대의 폭탄 투하 훈련을 소개하며 역대 최고 강도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의 폭거는 지금껏 없었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화 의사가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예정 궤도를 거의 그대로 비행한 것으로 보여 화성 12형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김정은의 명령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지상 거치대에 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 굉음을 내며 창공으로 솟아오릅니다. 미사일이 내뿜던 불빛은 찰나의 삼광만 남기고 금세 사라집니다.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참관한 화성 12형의 발사 장면뿐 아니라 발사 준비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화성 12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어 미사일을 지상 거치대에 세운 뒤엔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발사된 화성 12형은 북한의 주장대로 예정 궤도를 거의 그대로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속 모니터에는 녹색 선으로 비행 궤도가 표시돼 있는데 화성 12형의 실제 궤적과 거의 같습니다. 사격 방안이라고 적힌 사진 속 지도에도 화성 12형의 실제 탄착점과 비슷한 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북한이 사진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멀리 떨어진 표적을 어느 정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탄도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의 오시마 반도와 에리모갑 상공을 가로질러 통과하여 북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12형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북한 평양 한복판에서도 주민들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양 주민들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쾌한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평양 시민들이 시내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보도를 지켜봅니다.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모습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앳된 얼굴의 여군들도 일렬로 줄을 지어 방송을 지켜봅니다.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리하는 최고령 영장직께서 이번에 단호하게 미국 놈들을 철각했는데 매우 통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놈들은 발 아래에서 솟아 못 날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자부심을 내비칩니다.
백령수적인 일본 놈들 다시 알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 그 송군 혁명 용도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 이걸 다시금 느껴야 되겠다는 거. 그러나 미사일 발사 하루가 지난 30일 평양의 거리는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오갈 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신문을 통해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도 담담한 표정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하루였지만 정작 외신에 비친 평양 시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여야 간 안보 공방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경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북 해법은 결국 대화 제재의 병행밖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을 향해서는 불필요한 정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 자제를 제안합니다. 과거 보수 정권 10년의 안보 실패를 탓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전쟁하는 게 아니라면 남북관계 대전환은 필수라며 정부 여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부각하며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안보 라인이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서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 라인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라며 정부 여당의 무능함이 불안하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도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정책 공조나 연대에 나설 경우 안보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쟁점이 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거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선거 공판을 앞두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2년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거 국면에 접어든 뒤 여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게시글이 증가한 만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개별 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지위를 이용해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던 원 전 원장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지 4년을 돌고 내려진 판결의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 개입 혐의까지 인정했습니다. 앞선 재판의 판단 근거가 됐던 이메일 첨부 파일이 아니라
국정원 TF에서 넘겨받아 검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4년여간 이어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활동 기조와 트위터 계정 정보를 담은 문서, 이른바 425 진원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일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부분 판단을 달리하며 결론마저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역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1심과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두 파일의 빈자리는 새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자체 조사한 뒤 검찰이 넘긴 자료들이 채웠습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말하는가 하면 SNS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등 평소 여당의 선거 승리를 목표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선거 기간 국정원 직원들의 게시물과 댓글 90여 건, 트위터 10만여 건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가 돼야 할 공무원이 특정 세력을 위해 활동한 만큼 더욱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어질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보고서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를 찾는 수사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입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마친 만큼 같은 혐의로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이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정원 TF는 국정원이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2012년 한 해 동안만 3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의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를 통해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출처를 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이 당시 청와대에 긴밀하게 보고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은 자제했지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갖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현 정부가 높은 지지도만 너무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로 멈춰섰던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어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그리고 반한 감정으로 중국 내 현대차 판매가 급감하며 현지 법인의 자금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대차 측은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부품 공급 중단으로 지난주부터 가동을 멈췄던 현대차의 중국 법인 베이징 현대 공장 4곳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대금 체납을 이유로 연료 탱크 등 부품 납품을 거부했던 베이징 잉루이제가 다시 공급을 시작한 겁니다. 베이징 잉루이제가 받지 못한 돈은 약 189억 원. 현대차 측은 아직 밀린 돈을 주지 못했지만 현지 법인 베이징 잉루이제와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대금이 지금 원활히 지급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하루 2,000대의 생산 차질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반한 감정으로 현대차의 중국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중국 베이징 1, 2, 3 공장은 연간 105만 대, 창저우 4공장은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판매 부진으로 현재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 판매 목표를 125만 대에서 80만 대로 낮췄지만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수정 목표치 역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대차와 중국에 함께 진출한 부품업체의 재무 상황도 악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각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전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재개되는 사태가 터지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와 실무 간담회에 이어 장관 주재 간담회를 열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번 사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사전에 부품업체 자금난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산업부는 부품업계가 정보 공유를 꺼린다는 이유로 실태 조사조차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가 올해 3월 심각해진 뒤에야 업계 상황 파악에 나섰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정부가 초기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화하자 갈등에 불이 떨어진 자동차와 철강 등 업계와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불합리한 수익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입각하여 WTO 제소, 양자회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해운업 역시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1년 동안 화물량이 63% 급감한 상태입니다. 매번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6년 만에 나옵니다. 소송 참여자나 금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장도 적지 않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2011년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동안 받지 못한 3년치 체불임금을 달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2만 7천여 명.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조 원에 이릅니다. 6년간 이어진 소송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조차야 한다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고 확대 청구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신의 측에 반해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측은 이런 판단 등을 토대로 그간 성과급 등으로 보상을 해왔고 소송 결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신의 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업계 등에선 사측이 패소할 경우 노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3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는 타 업계의 소송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SNS 등에선 여교사와 그 가족,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 정보 등 미확인 상태로 무분별하게 퍼날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실명과 SNS 주소 등이 빠르게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교사의 어린 자녀 사진과 함께 자녀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정보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실명까지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하고 아이 가족 학교 이게 2차 피해가 지금 명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학교 아이들 어제 울고 그랬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시민들은 여교사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되풀이되는 돈 없는 신상 털기로 M1 주변 사람들까지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족분들까지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이 분명 있을 건데 그런 범죄 자체랑 관련이 없는 가족분들까지 고통을 받는 거는 조금. 경찰도 피의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무분별하게 지금 신상 틀기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파악되고 있는데 학교하고 가족하고 상의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면서 조사 들어갈 때 부분은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경우에 따라선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2살 원생이 유치원장인 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쯤 2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치원 안 CCTV 영상을 확보해 원장이자 수녀인 44살 A씨가 B군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폭행 사실이 확인하는 대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선 한밤중 단수로 5,500여 가구가 자정 무렵부터 오전 4시까지 물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장현 기자입니다.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이 밤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에 초속 6m에서 8m의 바람이 불고 있고 파고도 1m로 낮아져 기상 조건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밤새 경비함정 6척과 어업지도선 1척이 사고 해역을 수색 중인 가운데 해경은 전복된 선체를 예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선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지름 600mm의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성북구 7개 동에 걸쳐 5,500여 가구에 대한 단수를 실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하고 병물 아리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차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하중이 누적되면서 상수도관 접합 부분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선 재래식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70대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이 씨가 사는 집을 모두 태운 후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생리대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서 톨루엔 등 1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열고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제출한 시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생리대 독성 시험을 1회 일부 결과를 올 3월에 발표했지만 당시 업체명과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팀은 당시 생리대 등 총 11개 제품이 어떤 화학물질을 방출하는지 시험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독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증위는 다만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팀의 시험은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40만 명으로 역대 최소였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또 4만 명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
재작년보다 3만 명 이상 줄어든 역대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출산 기피가 만연하면서 앞으로도 상황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줄어 16만 명을 밑돕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6만 명 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17명으로 재작년 1.24명에서 또 낮아졌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꼴찌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지난해 산모 평균 나이는 32.4살로 역대 최고였고 산모 4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출산 기준인 35살을 넘었습니다. 결혼해도 첫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1.87년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주제도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아동수당까지 신설합니다. 하지만 취업과 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 없이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미 텍사스주 곳곳은 그야말로 물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사망자가 크게 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홍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허리케인 상황과 또 한반도 태풍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역대급으로 가장 강한 허리케인 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4등급으로 상륙을 하게 됐는데 전체 5등급 중에서 4등급으로 미국 본토에 상륙한 것이 13년 만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미국 텍사스주만 따지면 50여 년 만에 이 상륙한 것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굉장히 많은 이 비를 뿌리게 되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어제까지만 해도 10명의 사망자, 최소 1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24명의 추가 사망자가 또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35명이다, 35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허리케인 하비가 지금 뭐 계속해서 텍사스주를 맴돌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 호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비에 따른 재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폭탄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재난관리청에서는 현재까지 이재민이 3만 명이 넘는다라고 밝혔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500mm 안팎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민은 4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인근의 공항 두 곳은 모두 폐쇄가 됐고요. 저수지에 댐이 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방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도 휴스턴 지역은 사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물바다로 변해 있거든요. 네. 침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침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텍사스주에 이어서 루이지애나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거의 도심 자체가 강이나 바다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터보트라든지 카누를 동원해서 현재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대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며칠간 쏟아진 강수량이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한반도에 태풍이 올 때도 이 정도로 비가 오기까지 하는지 또 앞으로의 하비의 전망은 어떤지도 조금 알려주시죠. 예, 그 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 1년 동안 총 내리는 평균 강수량은 1,300mm에서 1,40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허리케인 하비에 따른 텍사스주의 내린 비, 특히 휴스턴 지역의 내린 비가 현재까지는 1,300mm가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 허리케인 하비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단 며칠 새에 내린 강수량이 우리 한반도에 내리는 1년 강수량과 맞먹습니다. 굉장히 큰 이 물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미국 역대로 보더라도 1978년에 1,220mm의 비가 내린 것이 역대 최대였습니다만 지금 1,300mm가 넘으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허리케인 하비는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들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지금 루이지애나주에 재상륙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미시시피주에 들어가고 금요일에는 켄터키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미국 당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에 앞으로 380mm의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고요.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도 최대 한 250mm가량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력은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한 300mm 안팎 정도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카트리나를 강타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도 역시 또 한 200mm 정도 비가 예보가 되면서 역시 또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가 역대급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뜻 우리나라에 북상하는 태풍보다도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비가 물폭탄을 이렇게 쏟아내는 원인은 어떤 걸까요? 네, 그 한반도에 들어온 태풍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태풍은 역시 루사입니다. 그래서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해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됐었을 때 강릉시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80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리케인 하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태풍과 허리케인은 역시 저희도에서의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와서 내륙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기상현상입니다. 기상현상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이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최전성기를 지난 상태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최전성기보다는 약해질 수 있게 되는데 미국 남부 해안 지역에 들어오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멕시코만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만에서 발달한 허리케인이 최전성기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미국 남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이 호우 피해 그리고 바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만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2도 이상 높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허리케인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강한 세력을 유지한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았고 허리케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 하비가 미래에 대한 경고이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또 높이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허리케인 그리고 태풍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면 한반도에 다가오는 태풍도 평소보다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도 우기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큰 호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이 강수량이 쏟아지면서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인도에서 이번 달에 폭우로 숨진 사망자만 1,000명이 넘게 됐고요. 이재민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는 사실은 지대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호우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그 폭우로 인해서 침수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우기입니다만 평상시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알프스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스위스 지역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역시 산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사실 선선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래서 지금 15호 태풍 상우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반도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을철에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도 올가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고 봤습니다.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피해를 더 크게 입히기 때문에 9월 달과 10월 달 태풍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편 언급하셨던 카트리나가 정말 큰 허리케인이었는데요. 하비가 이번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준 역대급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 그 2005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로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그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서 2,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1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피해액은 484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50조를 돌파했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는데 하비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34조에서 113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피해를 준 허리케인 중에서는 역대 2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대로 본다면 113조까지 본다면 2005년 강타한 카트리나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허리케인 상황과 또 한반도 태풍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오늘의 일정 함께 보시죠. 북핵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신호가 엇갈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번에도 동결이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래 14개월째 제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최대 3조 원까지 추정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데요. 2011년 기아차 생산지 근로자들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광주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열립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네, 8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가을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어제 못지않게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죠. 그래도 햇살 덕에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6.7도 선까지 떨어지며 대부분 20도 밑으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한낮에는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30도 가까이 올라가겠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천과 고흥 등 일부 남해안은 30도를 조금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볕은 더 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고 전남과 부산, 경남은 오존 농도까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와 광주가 29도, 창원 30도, 전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약간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또 금세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덥더라도 든든하게 입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